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시한 북토크 콘서트 인생의 시답장에서 유영만 교수님의 101번째 재책인데요. 여기 특별 강연 그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좀 찍을게요. 이 용산에는 그 오즈 강연장이 아주 훌륭합니다. 200명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좋은 공간은 지금 드림공항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용하고 여기서 이제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교수님하고 나도 사진 하나 찍자. 여성분이 이쪽으로 한번 오셨으면 좋겠네요. 기념사진도 찍고 촬영 준비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콘서트 보통 2시간 이상 걸리죠. 아주 짧은 쇼폼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오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은 또 추억을 위해서 롱폼으로 만듭니다. 쉬엄쉬엄 보시면서 전체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미삼아 생성형 AI로 제가 만들었던 오늘의 북토크 영상도 삽입합니다. 삶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를 통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세요. 삶의 우아함을 더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책을 구입하여 시적으로 살아보세요. 북토크 콘서트니까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패스 브레이킹 싱어스의 오프닝 송입니다. 손징이 드림공업 총재, 그리고 또 이 행사의 주관자, 그리고 또 서회사입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다가온 희망은 가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가짜일 수 없습니다. 그 미리 웃어야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드릴 우리 이용만 교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기획한 오늘 프로그램의 기획자이면서 진행을 맡을 손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용만 교수님이 100번째 책을 쓰고 이번이 101번째래요. 저는 이런 분은 거의 미쳤다고 봐요. 어떻게 평생 한 권을 쓰기도 어려운데, 그죠? 100권을 쓰고 101번째 책을 내셨다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요. 101번째 이 책은 내가 이때까지 책을 많이 썼는데 처음으로 시를 썼다고. 이거를 손 대장이 이걸 꼭 좀 기획을 해서 같이 하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101번째 프로포즈 시시한 토크 콘서트라고 했어요. 말 시자에 때 시자. 지금은 시를 읽고 느끼고 감동하고 또 우리가 한번 외워보는 그러한 시대에 한번 살아보자. 정서를 가지고. 그래서 시시한 토크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용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영만 교수입니다. 아무튼 날씨도 추운데 오늘 이렇게 시답잖은 인생을 또 시답게 살기 위해서 보여주시라고 하니까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보시면 제가 CEO를 심심해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써봤는데요. 놀랍게도 처음에 C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C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EO의 E자는 272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O는 깨달을 O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CEO는 시에 담겨져 있는 삶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CEO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에서 한번 얘기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막 갖다 쓰려고 그러길래 특허청에 유형만의 상표도 그래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CEO시니까 여기 참석하신 여러 CEO 각자 서로서로에게 깊은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한민복 시인이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뭐라고 써있냐면 내 마음의 비밀번호는 이제 땡땡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네, 사랑.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음은행이라고 있어요. 맨 끝에 보시면 당신의 비밀번호는 무엇이죠? 내 마음의 비밀번호는 이제 당신이랍니다. 옆에 계신 당신들 한번 꼭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되게 돌아가실 사모님이나 남편 꼭 안아주시나요? 네. 예전에는 꼭 안아줬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에는 모든 시가 이렇게 다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목차에 하셔서 아시겠지만, 당신은 되돌아보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발걸음,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0편의 시가 다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사랑은 하나의 염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사랑에 깊게 빠지신 분들은 내 몸에 염증이 깊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또 표절 전문가거든요. 제가 시를 쓰지 않고 남의 시를 표절하는 데 세계적인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절해 봤어요. 시는 하나의 염증이다. 우리가 좋은 문장, 시 한 문장을 만나면, 와, 정말 전율하는 그런 인도 같은 문장을 만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도 저런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한 인생의 한순간을 포착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깨달음들을 한 문장에 이렇게 농축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다. 이런 시를 읽고도 이런 문장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지금 시적으로 굉장히 메마르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자, 제주에 사는 시인인데요. 애월에선 취한 밤도 문장이다. 저는 이런 한 문장을 만나고 잠을 못 자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애월에선 취한 밤도 문장이다.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시적으로 전부 얼어버리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또 내 심장은 너의 발걸음 속도로 뛴다. 근데 이게 잘못된 문장인 것 같아요. 네. 천천히 걸어와도 심장은 엄청나게 빨리 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문장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오늘?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시답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요즘 인생이 정말 시답지 않습니까? 시국이 정말 시답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이걸 거꾸로 시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시답게 사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I like하고 I love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나 그녀를 좋아한다 하고 그 사람이나 그녀를 사랑한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도 여러분은 사랑하실 겁니까?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여러분 좋아할 겁니까? 네, 안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한다는 거는 뭔가 한순간에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식으로 악조건 속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암에 걸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시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하다. 시하다가 결국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시 쓰는 거고 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 시답게 사는 거는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낮은 곳에서. 그래서 시인들이 주로 시를 쓸 때 보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의 극한에 가서 밑바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시로 녹여내는 사람들이
시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로 가장 밑바닥에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사는 게 시답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시답게 사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나답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나답게 산다고 느껴질까요? 근데 우리는 잠깐 착각할 수 있는 게 나다움이라는 게 딱 하나 정해져 있는 어떤 이데아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답다는 게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일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나란 무엇인가에 보면 개인을 수없이 여러 개인으로 나누어놓은 디비듀얼이라고 해서 분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딱 한 가지만 있나요? 네, 우리 부산에서 오신 박신정 대표님은 언제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까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해야죠. 예를 들면 저는 가장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땀을 흘린 다음에 샤워를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제가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책을 읽고 책을 쓰는데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시간이 지날 때, 그게 저는 또 나다운 순간이거든요. 자, 이런 걸로 봐서 나답게 산다는 거는 딱 한 가지로 나다움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전부 다 나다운 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임경근 대표님은 언제 가장 나다운 순간이 될까요? 옆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옆에 미인이 계실 때. 네. 자, 이 김선호 시인이 약간 철학적 시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언어 유희인데요. 시 제목이 참나라니, 참나. 참나를 뒤집으면 뭐가 되나요? 나 참. 이거 언제 쓰나요? 어이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슬방울을 맺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슬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고, 맺혔다가 떨어지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아마 이슬과 이슬이 만나서 엄청난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구공처럼 이렇게 살짝 스쳐서 언제 어떤 때 만났는지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저 이슬방울이 맺혀서 우리 몸에 새겨지는 수많은 흔적과 얼룩,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나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흔적이고 얼룩이고 무늬가 아닐까. 이게 바로 나답게 사는 세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수 소설가가 가장 좋은 최고의 삶은 언제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답게 산다는 게 우리가 최고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게 바로 나답게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답게 사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답잖은 인생에 시답게 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좀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아닐까, 이런 화두를 좀 던져봤습니다. 자, 맞바람을 가로질러 날개를 걷는 데야 새도 오늘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영혼을 단상 쪽으로 오세요. 저하고.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와도 뿌리째 뽑히지 않고, 활바람이 불어닥쳐도 한량에 베이지 않습니다. 자리 탓을 하죠. 언제나 자세를 가다듬는 나무는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불안에 떱니다. 당신은 지금 남의 성공 비법에서 편법을 찾지 않고 땀 흘리며 창조한 나의 성공의 고유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방법 개발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유한 작품, 자기만의 일생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뜨거운 다짐과 대단한 결심,
대화를 준비와 철저한 교육, 적극적인 관여와 깊은 수고보다 과감한 실천과 지루한 방어,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여전히 몸을 던져 마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탐험가입니다. 일막이 끝났습니다. 우리 필라테스의 대표님이 원래 필라테스가 전공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직업이 그건데 마음의 필라테스를 해주셨어요. 네, 너무 시를 잘 낭송해 주셨죠? 아니 아마추어가 저 정도인데 신앙성 하는 사람 어떻게 밥 먹고 살라고?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르막에서는 시를 의류법, 메타포와 연결시켜서 영만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배움의 대포가 일어나는 시에 관한 7가지 메타포. 이게 그래서 대포군요. 네. 네. 메타포가 대포라서요. 네. 네. 배움의 대포. 네. 아, 그렇군요. 시답지 않은 세상에 시가 품고 있는 7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이제 고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 한 가지씩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는 회전문이다. 왜요? 네. 회전문은 이렇게 이제 안과 밖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어보면 나와 나 아닌 것이 이렇게 계속 뒤섞이는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 어둠과 밝음, 절망과 희망. 그 두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포가 이제 시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메타포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네. 예를 들면, 결혼은 양파다. 우리 조사관 회장님, 결혼은 왜 양파일까요? 네. 저분이 한 번밖에 결혼을 못 해가지고 잘 몰라요. 결혼을. 네. 양 뭐, 맞아. 까도 뭐 계속 모르겠다. 속이 뭐 이런 거.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진짜 그러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여기 저기 조명 때문에. 네. 그래서 눈물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시가 굉장히 사람마다 추상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메타포를 쓴 건데, 이제 회전문 다음에 여기 또 망치라고 써 있잖아요. 네. 왜 시는 망치일까요? 왜 시는 망치일까요? 그래서 은유법을 이해하시려면 앞에가 이제 추상명사고 뒤에가 보통명사인데 추상명사와 보통명사의 공통점, 닮은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결혼하고 양파가 공통점이 뭐예요? 까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시하고 망치는 어떤 차이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러면 일단 망치는 뭔가를 깨부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도 뭔가를 깨부수는 거예요. 뭐를 깨부수는 걸까요? 네, 우리의 고정관념, 통념, 생각했던 바, 뜻밖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깨부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보시면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다. 놀라운 문장 아닌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은 알 길이 없으니까 심장을 알아보는 방법은 눈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옆에 사람 한번 눈 좀 보시겠어요? 네. 네. 눈총을 쏘지 마시고 눈길을 보내주세요. 눈길을. 그 안에 그러면 심장을 발견할 수 있으면. 네. 이 사람의 눈에 심장이 올라와 있다. 이건 네. 심장이 그럼 밖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한민복 시인이 또 시는 망치라는 거를 이렇게 깨부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가서 섬을 보니까 이렇게 시를 썼어요.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우리는 이제 가서 섬을 보는데 섬과 섬 사이에 있는 물을 이 사람은
뭘 울타리로 본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 정말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맞는 식 어떤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좀 크게 해주시고 그러세요. 대답할 날이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것도 재밌는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항상이라는 부사야말로 항상 주의해야 할 물건이죠. 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어처구니라는 말 아시죠? 네. 네,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걸까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이렇게 손잡이잖아요. 그죠? 손잡이가 지금 어이니까. 예, 마경덕 시인이 어처구니라는 시를 썼는데, 정말 그 시가 짤막하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네. 나무들이 섞일 것이 없는, 섞일 것 같지 않은데, 저 맷돌에서 뒤섞이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물질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시를 읽고, 시가 망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문장 중에 하나는 동사들이 침묵하는 건 부사들 때문이에요. 제가 제목에다가 동사가 동사당하는 까닭을. 우리 또 언어위 전문가인데 저거 한번 해석해 아니, 보세요. 언어는 우리 또 이현미 교수님이지, 뭐 제가 어디 감히, 그러니까, 이 동사하는구나. 동사들이 침묵하는 건 부사들 때문이다. 여러분, 동사 앞에 부사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주로 많이 쓰는 부사 뭔가요? 오늘 유영만 교수 어떻습니까? 강의가? 너무 죽인다, 헐, 대박 이런 거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사가 뒤에 있는 동사를 살아 움직이게 하지 않고 부사 때문에 동사가 굶어 죽거나 거기에 휩쓸려 떨어져 죽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들이 다 부사들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 문장이 저는 시가 망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메타포는 시는 언어의 줄다리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우리 시인이 시를 쓰는 걸 보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시지 않나요? 자, 가을에 아니면 겨울에 눈이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하얗게. 그 눈이 온 풍경을 보고 첫 번째 내뱉는 감탄사가 뭡니까? 와, 또 죽인다. 이런 거 아닐까요? 또? 여러분, 언어는 지금 뭐 죽인다, 대박,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언어가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시인을 비롯해가지고 예술가나 작가들은 언어를 계속 벼리고 벼립니다. 바깥에 있는 풍경이나 느낀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언어의 창구에 있는 언어하고 그 사이에는 항상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를 계속 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언어를 벼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인들은 언어를 끝까지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 벼리고 벼리거든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암술과 수술 사이 속눈썹만한 저 가냘픈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리다. 이런 걸 읽고 감탄사가 안 나오시는 분은 지금 거의 이문재 시인이 꽃멀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시인이 저걸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언어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암술과 수술. 야. 그래서 시라는 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정확한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정확한보다 더 정확한 거를 적확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에다가 적확한이라고 썼더니 많은 메일이 왔어요. 오탈자를 발견했다. 적확한을 정확한으로 바꿔야 된다고. 근데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적확한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자, 세 번째는 이제 시 감탄사의 텃밭이다. 시 예. 감탄사의 텃밭. 자, 그럴 수 있죠. 제가 인공지능한테 손가락이 왜 10개냐고 물어봤거든요. 손가락이 왜 10개냐고 물어봤으면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주 틀어박힌 답을 써갖고 와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 발전돼가지고 손가락이 더 많이 필요해서 10개가 됐다. 이런 인공지능의 대답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 계신가요? 감동적이지 않죠? 근데 제 고등학교 선배 계속 나옵니다. 한민복 시인 이런 시를 썼어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박수 쳐주시고 그러세요. 챗 GPT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이게 바로 시인들이 갖고 있는 감탄사의 텃밭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감탄사의 텃밭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저런 것들을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재밌어요. 천양의 시인이 쓴 건데, 나 생각보다 가볍지? 한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엔 바람이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같이 사는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 네. 그래요. 감탄사의 텃밭이다. 저거 말고 다른 답을 얻기를 원했었는데. 네. 정말. 네. 정말 이영광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들어오면 다음날까지 앓는다. 낫느라고. 야, 멋진 말이네요, 진짜. 제가 또 표절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좋은 시를 읽으면 다음날까지 앓는다. 낫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남의 좋은 시를 잘 메모했다가 한 글자만 살짝 바꾸면 바로 열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시가 줄 수 있는 감탄사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네. 육탁이라는 단어는 배한봉 시인이 창조한 언어입니다. 목탁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고기육자를 써가지고 새벽시장에 가봤는데 네. 새벽시장에 가보신 분은 이게 딱 직감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생선을 이제 판인가 네.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생선이 살아나려고 꼬리를 모판을 빵빵 두드리는 그 살아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저 시인이 저걸 보고 새로운 언어를 하나 창조하고 육탁이라는 제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육자가 나무목자였었는데 생선을 보고 고기육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쓰는 시인들 보고 우리가 감탄사의 텃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텃밭은 시는 조급함의 경고들이다. 자, 우리가 지금 다 조급하게 서둘러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 잘 아시죠? 고은 선생님이 쓴 시 중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대단해요. 짤막한 시인데, 그죠? 우리가 목표 달성하려고 너무 올라가느냐고, 그죠? 근데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갈 때, 밤 11시에 4,700고지에서 이렇게 5,800을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 시를 읊어보려고 했더니 저 시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렇군 이렇게 바꿨어요. 네. 없었을 수도 있죠. 네. 자, 아무튼 또 고은 선생님 시 중에 정말 이거 짤막한 시인데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네, 뭘 여러분한테 던져주려고 하는지 이 짤막한 시 속에서도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또 패러디 전문가라서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학습 찬양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저 왼쪽에 보시면 사랑을 학습으로 바꿨어요. 학습은 언제나 오래 무심고 학습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학습은 언제나 오래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제하지 않고 학습은 성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언제까지 이걸 읽어야 하나요? 맨 마지막 단만 읽어보시죠. 그 중에 제일은 학습이다. 그래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자 오르기 힘들어 곁에서 오르는 담쟁이 덩굴 동료를 만나 오늘도 어깨 동무를 하고 절벽을 기어오르다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번 어기념 강연에서는 신앙송 그리고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돋보였습니다. 비올라로 연주하는 마이웨이입니다.
Yesterday times I'm showing you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Pas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had it all and spit it out. 끝까지 막 이 부르고 싶은 충동을 아주 눌러야 했습니다. 멋진 비올라의 마이웨이였습니다. 강연은 총 5부로 이루어졌는데요. 1, 2부가 지금 끝났고 그 중간중간에 신앙송 그리고 또 기악의 연주 패스 브레이킹 싱어스 연주자들의 또 연주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송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시는 분들의 신앙송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유튜브하기를 정말로 잘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 편집 과정에서 유영만 교수의 그 주옥 같은 그런 언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고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진지한 수고마다 횡격막의 발작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여러분이 횡격막이 거의 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횡격막의 발작들은 죽지 않나요? 예. 딴지 걸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시인의 역할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인은 우리한테 역발상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한기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런데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승현 선생님, 이해가 가시나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나를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랑을 못하게 내 곁에 가까운 데 갖다 놓고 나 혼자 사랑하려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이 기반에 깔려있고, 그게 이제 이타심으로 발휘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시인들이 갖고 있는 역발상인 것 같아요. 자, 심쿵했다 말하면 심장질환 의심받는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시집 중에 짤막한 시인데 일본의 시니어들이 쓴 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건 어떤가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정맥이 여러분 조금 나이가 더 들면 이게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이가 별로 안 들으셔가지고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술은 아직 나를 마셔준다. 나는 술의 기호품이다. 이것도 발상이 거꾸로 뒤집힌 거잖아요. 저는 마시고 싶지 않은데 집에 가면 와인 냉장고가 자꾸 나를 마셔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책이 나를 선택한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면 나는 책을 사고 싶지 않은데 거기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서가에 꽂혀 있을까요? 매대에 누워 있을까요? 예, 누워 있습니다. 책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누워 있다가 서가에 가서 꽂히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매대에 누워서 독자들을 나를 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한민복 시인 또 나왔는데 이 말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다니 이건 아니지. 이건 절대 아니라고. 거꾸로 뒤집어 보기도 하며 마군들어 마시는 서민의 술 막걸리. 막걸리 윗물은 맑은데 밑에 물이 맑지 않잖아요. 정말 시인들은 우리는 그냥 막걸리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마셔서 흔들어서 마실까 했는데 시인들은 저런 걸 보고도 한편의 시를 완성하는 걸 보면 시인들이야말로 역발상의 달인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언어의 줄다리기에 이어서 시인들이 이제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반칠환 시인이 나이테를 보고 왜 여름에는 연서이고 겨울에는 난중일일까요? 나이테 간격을 보면 여름이 넓을까요? 겨울이 넓을까요? 왜 여름이 넓으냐면 날씨가 따뜻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쑥쑥 자라서 나이테 간격이 넓은 거예요. 그걸 연애편지라고 해석을 한 거고 겨울은 춥고 힘드니까 난중일기처럼 그러니까 나이테 하나를 보고도 시인들은 저렇게 연애편지이고 난중일기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것도 재밌어요.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생은
덤이라는 뜻. 그게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성복 시인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변화라는 거는 언어가 변화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냐면 저는 시인한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인도 재밌어요. 자,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번호 뽑는 걸 뭐 1번, 2번, 3번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 제목이 뭐냐면요. 어떤 인문학적 제안이에요. 1번, 2번 대신에 추상명사를 쓰자는 거예요. 사랑, 열정, 행복, 뭐 도전. 그래서 행복이라는 번호표를 뽑고 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그죠? 열정을 뽑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그런데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 번호표 뽑는 거 그냥 가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시인이 이렇게 발상을 바꿔서 대기 번호표 대신에 뭐라고요? 대기 단어표를 쓰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시인은 또 질문술사인 것 같아요. 제가 부제목에서 이렇게 써놨죠? 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왜 확신이 부패하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념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통념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걸 믿으세요? 네, 제가 조사해보니까 거기 새는 갈매기인데 갈매기는 근시예요. 그래서 멀리 못 봅니다. 자, 시인들이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을 거부하는 그릇은 왜 없을까? 그냥 우리는 저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시인들은 별것도 없는 거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시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가로등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일까? 자, 저는 이 시를 보고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오늘 아침 찌개감, 일본산 생명태 아가리 속에는 낚싯바늘 하나가 박혀있다. 살기 위해 삼켰으나 결국은 거기에 매달려 죽었으리라. 그래서 낚싯바늘은 물음표를 닮았다. 네. 낚싯바늘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는 물고기를 바꾸려면 낚싯바늘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을 바꾸려면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의 그물을 바꿔야 되거든요. 물음표가 안 바뀌면 느낌표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다른 답을 얻으려면 시인처럼 계속 물음표를 바꿔야 물음표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기면 무슨 표시가 되나요? 느낌표가 되잖아요. 근데 물음표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낚싯바늘처럼 생겼잖아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시인이 이렇게 물음표를 물고 죽은 걸 쓴 거예요. 신기한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세요. 이성복 시인이 우리는 신기한 것에 너무 한눈 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에 물음표를 던지면 어제와 다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온 천지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쯔따야 서점 만드신 분이거든요. 세계 최고로 독서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일본의 지방 지자체는 전부 다 이 사람한테 가서 도서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거는, 자,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린이 옷을 다룬 책은 패션 서가에 있어야 될까요? 육아 서가에 있어야 할까요?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책을 읽지 않고, 아무도 써가지 않아. 그러면 왜 아무도 책을 읽지 않을까? 왜 아무도 도서관에 가지 않을까? 저런 질문 속에 이분은 이제 서점을 십진분류법으로 표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책 중심으로 책을 이렇게 그룹핑을 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십진분류법의 체계를 깨부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서 쯔따야 서점에 가면 책을 팔지 않고 대책을 팝니다. 책이 망하는 이유는 책을 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영원히 오지 않는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도서관에 새로운 미래가 온 것은 도서관에는 아무도 안 와, 책도 안 읽고, 그런 선입견을 깨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질문이 우리한테 낯선 관문을 열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해요. 낙엽을 보고도 이런 시를 쓰지 않습니까? 낙엽은 가을이라는 물질을 위해 쓴 나무의 유서다.
이런 걸 딱 보면 감탄사가 막 터져야 되는데 거의 지금 한탄만 나오네요. 자, 안도현 시인이 꽃게가 돼가지고 간장 속에 이제 여러분 통 속에 집어넣고 간장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꽃게가 막 깜깜해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꽃게 입장이 지금 여러분 생각나시죠? 입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깜깜해지니까 이제 어미개가 알들한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그래서 이제 몰살에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이에요. 이런 시를 읽고 또 간장게장을 드시러 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시를 보시면 맨 땅에 풀이 돋는 것은 떨어지는 비를 사뿐히 받아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비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땅에 떨어지는 생각하지만 풀들이 자라는 이유는 비가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머리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걸 시인이 이제 자기 입장으로 생각한 다음에 풀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지금 의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6주간 몸무게를 버티고 있잖아요. 빨리 의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그래서 의자가 뭐라고 그러는지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도 의자에 관한 시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는 희망의 전도사. 자, 이 시를 한번 보세요. 돌아오는 길 김강태. 춥지만 우리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색칠하기. 한참을 돌아오는 길에는 채소 파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노상에서 저런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나 나이 드신 할머니들의 모습을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채소 한 단을 사주면 아니면 떨이를 해드리면 저 아주머니가 빨리 팔고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의 채소 파는 마음을 거꾸로 생각해 본 다음에 희망 한 단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이런 단어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 한 단. 그죠? 네, 이런 게 바로 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잭 길버트가 우리한테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절망적인 그런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포기하려는 고집스러운 기쁨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절망보다 희망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몸값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김영란법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절망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스승의 날 선물도 못 받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절망이에요. 네. 그런데 희망의 종류를 바꾸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한번 우리 대학원생들이 저한테 쿠폰북을 갖고 왔는데 거기 첫째 장을 딱 여니까 휴강권 이런 게 있어요.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는 강력한 선물이에요. 제가 휴강을 한 3번 했거든요. 두 번째 장을 여니까 대리운전권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대리운전 전화하니까 IT 와서 끌어다 주더라고요. 세 번째 장을 여니까 와인 시음권. 네. 자세히 보니까 계산은 교수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를 읽으면 희망 한 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인은 또 기호 해석가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다가오는 모든 자극을 다 기호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김승희 시인이 시계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계가 12시부터 6시까지는 우파로 돌고 6시부터 12시까지는 좌파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한테 너 우파냐 좌파냐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테 SNS를 쪽지가 자주 와요. 교수님은 우파냐 좌파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새는 좌우 양날개로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너는 그럼 우회전만 계속하냐? 가끔 좌회전도 해야 되고 유턴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시계를 보고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영복 교수가 인용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지남철이라는 시. 여기서 핵심은 지남철은 떨고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지남철이 남과 북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견뎌나가면서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떨리는 건데 떨지 않고 죽어있는 거는 이제 지남철로서의 생명을 마감한 거죠. 그러면 갖고 다니면 안 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상력 잉태자. 안도현 시인의 똑같은 다른 미꾸라지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읽고 여러분 미꾸라지가 잡아가지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원래 얘네들이 곡선이었었는데 소금을 뿌리는 순간 마지막 줄 봐보세요. 그러고는 축 늘어져 직선으로 뻣뻣하게 일자로 이런 걸 읽으시고 추어탕을 드시러 가는 사람들은 제가 쓴 시인데요. 계란의 유언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맨 앞에 계신 분 낭송해 보시죠. 적막한 어둠이 장막으로 앞을 가리는 늦은 저녁. 와, 계란이 유언을 남긴다. 사후에 나는 4가지 영혼으로 남겠다. 계란찜과 계란말이, 삶은 계란과 계란 프라이. 뒤엉켜 녹아들었지만 정작 나는 없어진 계란찜. 내 것으로 찜한 것은 없다.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뒤섞여 불판에 말려들었지만 산산조각 이산 가족된 계란말이. 말이 통하지 않아 서글프다. 스쳐 지나갔지만 스며들지 못한 삶은 계란. 삶의 계란이 되지 못하다. 기름에 튀겨져 어깨 동무는 했지만 심장은 통하지 않은 계란 프라이. 튀지 못하고 튀겨져 삶만 구겨지다. 와, 정말 놀라운 맛이 남성이야. 노성이 아주 아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신앙송 제가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주 하신 분이 기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분이 분식점에서 이 시를 낭송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동물 음성. 옆에 계신 분은 여자친구세요? 네. 평생 부부세요, 두 분이? 그렇구나. 그래요. 부부가 이렇게 다니는구나. 처음 알았어. 자, 저는 또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흙설에 새겨진 고단한 생의 발자국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지워져도 새벽찬 이슬 맞으며 땅바닥에 엎드려 그 자리를 지켜라. 족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주 횡격맞게 대한 또 시를 잘 낭송해 주셨습니다. 거의 외워서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시한 콘서트 인생 시답처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네, 그 안에 우리가 코로나를 위한 선크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선크림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오늘 관객 중에 한 분이세요.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앉아주시죠. 네.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협찬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베스브리 킹싱어즈 소프라노 김세니아 마이정 두 분이 슐라리아라고 하는 곡을 또 그래 나오는 해야죠.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할까요? 네. Yeah.
그런 노래인데 노래 물론 잘했죠, 그죠? 그런데 아는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이 원어를 어떻게 이렇게 다 아는 척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서 듣는지 아주 수준 높은 정말 관객들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시인의 역할, 획경방에서 살펴봤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엎구절양장의 삶을 살아가는 시인의 9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막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시인이 당면하면 즐겨놓는 9가지 지식 이면이라는 언어 유희로 알아보는 시인의 역할. 우리 이영만 선생님을 모셔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우파 좌파를 따지는 동안 국민은 배고파합니다. 국민은 배고파합니다. 자, 9가지 당면 뭘까요? 당면 과제인가요? 이게 뭘까요? 네. 오죽하면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은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면으로 끝나는 단어를 딱 친 다음에 주로 네 글자로 끝나는 단어만 찾으면 오죽하면, 하마터면, 이웃기왕이면, 언뜻하면, 걸핏하면, 이를테면, 맞네. 왜냐하면, 네, 마지막은 한 세 글자입니다. 이만하면, 마지막에 이제 어쩌면, 이렇게. 진짜 언어를 만들어내는 진짜 마술사예요. 어쩜 이런 것들은 참 시간도 많아. 이런 것들을, 오죽하면. 네, 사진 찍으시려면 빨리 찍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언제 쓸까요? 네. 하다 안 될 때,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오죽하면 무슨 사람이 그럴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오죽하면의 겸손한 경청자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의 그 심정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쓰는 게 시인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죽하면의 겸손한 경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제목 잘 줘가지고 베스트셀러 같은 거잖아요. 하마터면 행복을 모르고 죽을 뻔했다, 그죠? 네. 하마터면 뒤에 주로 잠깐 뭐 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의 시인들은 불안한 작곡자. 그래서 하마터면 뒤에 나오는 그 순간들을 포착한 다음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쓰는 사람들이 시인이 아닐까. 네. 시인은 기왕이면, 이왕이면의 끈질긴 저항자다. 기왕이면,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동일한 조건이면, 여기 보시면 기왕이면 창덕궁, 같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래서 시인들은 기왕이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을 평상시 언어를 거부하고 다른 단어를 갖다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인이 아닐까. 그래서 시인은 기왕이면의 끈질긴 저항자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때 쓸까요? 예를 들면, 그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뒤에 틀에 박힌 예를 시인들이 들질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서재와 뭐가 주로 연결됩니까? 이를테면 서재와 뒤에 따라붙는 단어. 책. 네, 책. 네. 여러분이 이렇게 틀에 박힌 거예요. 시인들은 서재와 이를테면 팬티를 연결시킵니다. 처음 들어보는 연결이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조합을 연결시켜서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자, 시인은 왜냐하면의 낯선 해설자다. 네, 왜냐하면 그 뒤에 주로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왜냐하면 뒤에다 갖다 쓰잖아요. 이 시인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왜냐하면 그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성적이 안 좋아. 이런 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는 집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밤잠을 못 자면서
낯선 글을 쓰다가 본래 하려고 했던 공부를 못했다든지 그런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자, 시인은 이만하면의 정면 거부자. 이만하면 언제 쓸까요? 어느 정도 완성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오늘 강의 마칠까요? 이만하면, 그래서 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시를 멈추지 않고 그 시가 마지막까지 언어를 벼리고 벼려서 시인의 마음에 드는 순간, 물론 이제 마음에 드는 순간도 또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럼 시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만하면은 정면 거부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쩌면은 언제 쓸까요? 어쩌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면을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집에 못 가고 어딘가에 길바닥에 지금 누워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들은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한테 감탄사를 맨발하게 만드는 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상상력으로 시를 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시인이거든요. 시인들이 인정 안 해주지만. 자, 이게 용접하는 사진인데, 용접을 하다가 여기 이제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저기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에 실패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철판에다가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이제 철판만 생각하면 이렇게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혹시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되시는 분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철판과 저 보름달을 연상해가지고 시를 하나 썼는데 읽어드릴까요? 좋아요. 네. 철판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너는 철판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영상에 나오는 시가 패러디한 거잖아요. 단지 함부로 차지 마라. 네. 뜨거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이 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저거 살짝 바꿔서 그러면 얼마든지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의 이영환 교수님의 모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남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안이 대단하고 해안이 대단하고, 그죠? 살짝 단어를 바꿨는데 마음에 콕콕 친 그런 진짜 마술사. 자, 이제 내리막의 시의 낭송은 김효진 지아를 푸드코리아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영환 교수님이 미인들로만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터지는 한숨의 깊이는 그 심연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삽시간에 밀려든 외로움이 넓이는 허공도 좁다는 듯이 힘없이 고개 들고 생각의 꼬리를 잡으며 하소연만 반복합니다. 이 사회의 각 사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직업인이고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영만 교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를 낭송해 주시겠다라고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시 낭송자도 아니시고 또 시에 대해서 그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도 아니세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맡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습을 또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죠? 나와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북독북한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5막입니다. 내리막, 든든한 밑받침.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세상을 흔들고 있나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막이 우리가 함께 나눌 5막이 순서인데요. 든든한 밑받침을 마련한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마지막에 어울리게 남북에도 시를 만나면 얻을 수 있는 6가지의 혜택,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답자는 인생에서 시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6가지 이유를 이영만 교수님의 짧은 또 강의로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등장하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시작하기 전에 2024년도에 옥스퍼드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뇌썩음이라고 합니다. 뇌썩음. 뇌가 왜 썩을까요?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동아일보가 실험해 난 건데요. 그러니까 롱폼 영상을 볼 때 뇌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숏폼을 볼 때는 뇌가 저렇게 빨갛게 달면서 순식간에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뇌가 순식간에 활성화되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저게 계속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가 저렇게 불이 타가지고 썩는데 그 주 원인이 이제 저렇게 이제 긴 영상도 안 보고 요즘에는 쇼츠, 릴스, 틱톡 짧은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뇌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SNS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깊게 사유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우리가 시를 읽으면 좋은 게 제가 제목에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적어봤는데 시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고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칠환 시인 이런 시를 썼어요.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있다. 현행범이다.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이런 걸 보시면 좀 폭소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웃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자, 이걸 뭘 보고 시를 쓴 거냐면요. 순간 포착한 건데, 포효하는 지루한 침묵, 나태 속의 짧은 긴장, 하품입니다. 네, 정말 멋진 순간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의 차이점 아시죠? 크로노스는 24시간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시간이거든요. 아주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 첫 키스라는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까요? 그대로 멈춰 있으면 좋을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어떤 사람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또 해야 되니까. 인생을 그렇게 쓰세요. 자, 문정희 시인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70살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뜨거운 심장을 갖고 계시는 정말 멋진 시인인데 동백꽃의 시를 보고 자, 뭐 어떤 거에 여러분 주목해 보실까요? 자, 여러 가지 문장이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동백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순간 포착한 거예요. 허공에 한 획을 긋는 단호한 참수. 대단한 포착이죠. 자, 이제 우리가 시를 읽으면 참 좋은 게 무불경이라고요. 저기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주변에 존경하지 않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주변에 보면 다 존경할 만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시조 시인인데 임병도 시인이 소중한 것일수록 비틀어야 열린다. 현관문과 자동차. 가서 말이상 비틀어야만 열려서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은 자물통 이렇게 열쇠 그냥 열어버리지만 한 시인은 그걸 포착해가지고 비틀어야 열리는 임병도 시조 시인입니다. 단추가 단추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 다 걸어야 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단추구멍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순간 포착해서 정말 멋진 시를 이렇게 해석해내는 이게 바로 저는 우리가 시를 읽으면 좋은 무불경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심심해가지고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계란을 넣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순간 포착한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 계란 함부로 깨지 마라. 너는 노른자를 지키기 위해 한 번이라도 흰자처럼 주변을 포위하는 지원군이 되어본 적이 이게 조금 더 색깔이 이게 더 하얘지잖아요. 근데 얘네 흰자가 노른자를 지키기 위해서 포위해가지고 뜨겁게 자기의 핵심을 지키고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라면 끓여서 먹잖아요. 앞으로 라면을 끓일 때 이런 걸 한번 포착하시면 우리 손 대표님 이런 시를 보시고 어떻게 너무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이걸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이영만 교수님이 병원에 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마음에 오네요. 자, 이제 시를 읽으면 안 보이는 걸 보게 해주는 게 저는 영혼의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다가 왔는데, 저는 사하라 사막 가서 모래만 보고 왔는데, 이문재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래와 모래 사이다. 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모래만 보지만, 시인들은 가서 모래와 모래 사이를 보고 온다는 대단한 통찰력이잖아요. 첫사랑은 두 번 겪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다 이제 첫 만남, 첫 인상, 첫 삽, 첫 단추 다 그런데 두 번 반복되는 게 없는데 반복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눈이라는 거예요. 첫눈은 매년. 매년. 예. 첫눈이 내년. 첫눈에 반하는 것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고 가야 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흔적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네. 이게 이제 하루에 40km씩 6박 7일 동안 250km 마라톤을 뛰는 건데, 이게 한 200명 정도 이상이 출발하는데, 뛰다 보면은 저렇게 이제 혼자 남아요. 광활한 사막에 혼자 남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발자국도 새기고. 적어도 2명은 있었을 거예요. 네?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전문 기자가 따라갔었습니다. 네. 모든 자 뒤에는 지배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의 범주란 잘 봐주면 하나의 대용물이고, 최악일 때는 족쇄임을 기억해야 된다. 시인이 이 자를 영어로 해석하면 룰러인데, 그 자 뒤에는 또 다른 자가 있는데, 이게 통치자, 지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에 길들여 있는데, 저 자 뒤에서 나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시를 읽고 한참 동안 멍해졌는데, 불안해지는 순간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무심히 꺾었던 꽃의 아픔, 오늘 몸이 먼저 안다. 스스로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시간이 온다. 그 죄의 마음 접며 불안해지는 시간이 온다. 불안해하는 순간부터 사람도 자연이다. 자연이 아닐 때 우리는 나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해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서 동물한테 돌멩이 많이 던졌죠. 돌멩이 던지고 돌멩이 맞는 걸 보고 막 구수하게 웃고 그랬죠. 안 웃었어요? 다 웃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자연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라는, 나이의 모든 사람은 나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사람이 자연이 되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저질렀던 죄를 반성하는 시간이 온다는, 경이로운 당혹감을 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집을 비운 사이 전화가 왔다. 재발신 번호를 누르자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세상에 없는 곳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없는 곳으로 오라는 뜻일까? 네, 부재중 전화를 읽고도 시인들은 당황하지 않고 저렇게 한 줄의 시를 포착하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는 다 알려주지 않고 뭔가 잠깐 감춰놓거든요. 모르는 게 없어지는 순간 그리움이 사라지고 교만은 그리움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죠? 그러는 순간 사람은 이제 그리움이 사라지고 교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만 만나시고 영만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인데요. 우리 모두는 설명할 수 없는 방문이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제가 보기에 설명할 수 없는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가치, 판단, 경험, 지식을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나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 아닌 모든 사람을 나한테 다가오는 방문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 나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단 질문을 던져서 그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처럼 또 다른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시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자, 마지막은 숨통 트게 만들거든요. 자, 시는 읽는 게 아니고 시를 숨쉰다, 시를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죠. 이거 말고 이게 마지막 시구나. 자, 너무 밟지 않아도 돼요. 화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그저 나답게 빛나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밝게 빛나려고 하는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화 두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영화 패터슨 영화 보신 분? 패터슨. 좀 영화도 좀 보시고 그러세요. 영화 볼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분이 이제 버스 운전수인데, 낮에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틈틈이 메모장을 갖고 시를 써요. 저쪽에 있는 친구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나무 사진을 찍어요, 계속.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매일 하는 일은 해야 하는 일, 가끔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두 분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은 시를 쓰고, 이 사람은 사진을 찍고, 그 매일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일을 하기 싫은데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오히려 매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더욱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니? 아니면 해야만 되는 일만 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매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 매일 하는 거고 그 틈틈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매일 해야 하는 일도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미있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한번 위로의 말을 한번 나눠보죠. 힘들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실 더 힘들어지면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이거보다 조금 더 힘든 일이 오면요. 지금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역시 시인이나 소설가는 생각하는 바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 기자의 소설책 모순에 보면 작가란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실을 어디에다가 소설 내세우기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작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패러디를 시로 하면 시인이란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시로 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 바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만 교수님의 너무 피곤해. 아니야, 모래를 보면 되지. 왜 그 사이를 보고 계란을 노른자를 둘러싸야 되고 말이지. 철판을 보면 되지. 왜 그걸 보름달을 보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시는 어떻게 낭송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재미 주식회사 대표시죠. 최수연님께서 든든한 밑받침 낭송해 드립니다.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 앉은 자리에서 수많은 변수를 시뮬레이터에 집어넣고 사고 실험을 반복하면서 앞으로의 행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중년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도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선생님 크리스마스 오케이 끝나가는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만든 것도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화 교수님께서 100권의 책을 쓰시면서 101번째로 시집을 산문시를 내셨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그냥 우리가 짤막짤막하는 그런 시가 아니고 산문을 쓰셔서 정말 읽고 나면은 하나의 한 편의 가구를 내가 마음에 담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유영환 교수님께 좀 앞으로 가실까요? 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이런 거를 질문해 보고 싶다. 혹시 있으시면 함께 대화 나누시라고 하는 거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는가? 네. 계란에 감동이 있었다. 네. 목소리 너무 작으셔서. 유머가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질문은 너무 훌륭하신 일은 없는데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혹시 사인해 주실 수 있나요? 가져왔습니다. 사인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인해 주시는 제 근거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계란이 어떤 면이 존경스러운가요? 그 계란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방문하실 때 같이 가세요. 좋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래도 어떤 책을 쓸 때 보통 저는 표지와 이런 책 안에 에필로그 뭐 이런 걸 많이 처음에 보거든요. 목차도 보지만 근데 저 책 표지를 보고 어떤 의미로 저 이미지가 됐을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책 표지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건데 저도 이게 소반이잖아요. 소반. 소반 아시죠, 여러분? 네. 소반은 이제 그걸 알면은 양병용 작가라고 있습니다. 소반 전문적으로 쓰는 양병용 작가님이 벽에다가 이렇게 소반을 붙여놓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시집이니까 뭐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라고 제 표지에다가 관련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마다 시집이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게 뭘까? 여기 또 개미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또 개미 또 천연색으로 만들었거든요. 저 선생님 거기 있네요. 내가 만찬을 보고 가서 그러니까 맞죠? 사람들이 저 표지를 보고 다 흑색인데 저거는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붙어있는 거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소관이 절벽에 붙어있지만 거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를 할까? 그래서 거미와 소관과 엉뚱한 걸 연결시켜가지고 답은 없어요. 어떤 해석도 없는 거고 시집이니까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출판사에서 줬던 오리지널 표지 디자인은 죄송하지만 전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저 제자 중에 한 명이 좀 디자인을 한 겁니다. 제자죠. 네. 거미를 개미라고 하고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시켜서 재미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시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 시인이라는 게 약간 경계를 다루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과 저쪽 아니면은 원인과 결과 또 여러 가지 해석 자체를 뒤틀고 그 안에서 뛰노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 저는 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관점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하셔서 이런 관점을 가지시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왠지 중간점일 것 같아요.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00번째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쓰냐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100번째 책이 호라투스였고요. 아까 저는 가고 있어요. 호라투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충족되지 않거든요. 욕구는 충족되지만
욕망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거든요. 책을 100번 썼다 그러면 욕구를 책 쓰고 싶은 욕구는 충족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내자 그래서 시를 썼는데 짧은 시는 못 쓰겠더라고요. 짧은 시는 의미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산문 시는 좀 어려운 용어지만 활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공통점, 변별점을 찾아내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백악관 그러면 어디인가요? 미국 대통령의 관절을 이제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뭐 펜은 칼보다 뭐 무섭다 이런 펜, 칼 이런 게 다 펜은 뭐 문, 칼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환거래요. 제 시에 보면 당신을 가지고 짤막하게 의리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장문의 상문시를 쫙 쓰다 보니까 이런 시답지 않은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정말 미쳐서 읽는 책들이 다 시평, 시론, 시도 엄청나게 읽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법, 발상,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시적 산문을 저는 한강은 아니지만 유강이 돼가지고 유강 시적 산문을 좀 써보고 네. 무슨 법, 대입법, 황유법, 무슨 뭐 이런 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시는 마음에 나온 대로 쓰는 게 법이 무슨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요즘 아주 난리잖아요. 네. 헌법을 시로 쓰면 이런 난리가 있겠다. 마음이 아주 많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해봤어요. 네. 우리 영어 선생님도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한 분, 이분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질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에 보면 시답게 살아야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시는데요. 유영만 교수님의 시답게 사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만 사람다라우시라는 얘기 같아요. 네. 제목에 보시면 삶이 조사는 이자는 넣는 이가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넣는 이가의 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은 작가가 칼의 노래에서 이렇게 첫 줄에 이렇게 썼거든요. 꽃은 피었다 이렇게 써놓고 한나절 담배 피다가 저녁 무대로 이렇게 붙였어요.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바꾼 게 조사만 바꾼 건데 은면은 주관적인 거고요. 이 가는 객관적 사실의 세계예요. 앞에 지금 삶이 수답지 않은 거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은 주어를 원으로 바꾼 이유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시답게 살면 시답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데 그중에 저는 시답게 산다는 그 의미가 뭔지 한3 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시답게 사는 게 말처럼 시적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안타까운 순간들을 포착해서 시인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인처럼 생각하는 게 아까 뭐 역지사지를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시답게 산다 그러면 안도현 시인처럼 꽃게를 먹으면 간장게장 드시지 마시고 쟤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간장 속에서 고통을 겪고 태어났구나 그런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답게 사는 것에서 하는 쌤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하셨습니까?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송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 2시간에 걸친 유영만 교수의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토크 콘서트 모두 끝났습니다. 이 긴 영상을 이틀에 걸쳐서 편집하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삶의 무게를 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시적 감수성을 모두 잃어버렸구나. 정말로 앞으로는 좀 시답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잠재적 시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춘 합성단이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보내드리면서 곤택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always watching Kwandae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곤택TV였습니다.